일단 순물질하고 혼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물질 하나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산소 아니면 뭐 수소 아니면 뭐 그냥 물 이런 식으로 순수한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물이 네? 물은 수소랑 산소. 하나의 물질을 말하는 물질. 하나의 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소는 이제 수소 원자로 된 수소 기체한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 원자가 합쳐진 물이라는 물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물질 하나를 말할 때는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질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공기 같은 경우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해요. 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순물질에 들어가는데 순물질 중에서도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과 두 가지 이상으로 된 물질로 된 화합물이라는 게 이제 물이 될 거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순물질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질 하나로 된 걸 말하는 거고 하나의 물질이니까 당연히 더 이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물 같은 경우도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쪼갤 수 있는 거지 물 자체를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잖아. 물을 예를 들면 걸러낸다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선영 이해돼?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단계를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밀도라든지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번 단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밀도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어는 점이든 녹는 점, 용해도 같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일정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 예를 들면 공기라고 생각해봐요. 공기 안에는 수소도 섞여 있고 산소도 섞여 있고 이산화탄소도 섞여 있고 수증기도 섞여 있고 등등등 많이 섞여 있잖아요. 질소도 섞여 있고 그죠? 우리 공기 중에 대부분이 78%가 뭐다? 질소야. 질소고 21%가 산소잖아요. 이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이 섞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단계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가 되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료수들.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 되겠고요. 뭐 콜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이제 혼합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뭔가 섞여 있으니까 성분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질소는 질소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으니까 오늘 이번에 배우는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용해도 같은 물질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인데 이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합물 같은 경우는 균일할 때는 균일 혼합물, 불균일할 때는 불균일 혼합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균일 같은 경우는 고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뽑아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실에 있는 공기를 요 지점에서 공기를 뽑을 때랑 저 지점에서 공기를 뽑을 때랑 질소는 항상 78%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 예를 들면은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 콜라라든지 아니면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요. 고르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부분마다 성질이 다르다 해서 불균일이라고.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흙탕물 되겠다. 흙탕물 같은 경우는요. 뭐 이만큼의 흙탕물 섞여 있어도 요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이랑 성분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잘 안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불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책을 보면 나올게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순물질이 되고요. 두 종류의 이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도 이제 우리는 순물질로는 분류를 해요. 그래서 순물질에는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 있어요. 여기서는 호돈소 책에는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로 되어 있죠.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호돈소 물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이라는 건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원자가 아예 결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합물하고 혼합물은 다른 거예요. 혼합물은 순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단계고요. 화합물은 산소와 수소를 아예 붙여서 물을 만든 거예요. 그치? 그런데 물이라는 거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전기 분해를 하지 않는 한. 맞죠? 네, 그래서 호돈소와 화합물이 있고요. 호돈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자,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자로 된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된 물질 보시면요. 예로는 뭐 금속들이 있겠죠? 일본은 구리, 금, 은 얘네들 한 종류로도만 돼 있죠.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흑연 같은 거 있지.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했던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런 기체들은요. 산소는 O2, 산소 원자 하나로만 되어 있고요. 수소는 H2, 그다음에 질소는 N2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원점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산소, 뭐 수소 이런 기체들. 근데 이산화탄소는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이산화탄소나 뭐 수증기 같은 경우는 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합물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화합물이 되겠죠. 여러 가지 원자들이 합쳐지는데. 그래서 뭐 우리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벌써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소 이온 Cl-하고 NH 나트륨 Na 플러스 합쳐져서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이 된 거죠. 그지?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성 물질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산소는 O2였잖아요. 수소는 H2야.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CO2야. 보시면 산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돼 있고 수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돼 있고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구성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화합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 탄소는 탄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이렇게 쪼개는 과정은 화학적인 작용인 거지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화합물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성 물질들 하나의 이제 다 분자긴 하죠. 그리고 이제 책에는 에탄올도 돼 있는데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CH3 C2H5OH라는 좀 복잡한 종류의 여러 가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어도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에탄올 그대로의 물질인 거잖아. 알코올은 그죠? 물은 물대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소금은 소금대로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합물로 분류를 하고 어쨌건 다 순물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질은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순물질은 중요한 특징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순물질의 특징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물질에 헷갈리는 건요. 화합물하고 혼합물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물은 순물질에 들어가고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이 앞에 있는 이런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성질들 예를 들면은 물과 염화나트륨을 섞어서 소금물이야. 그러면은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소금물 같은 경우는 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소금의 그 짠맛의 그 성질도 가지고 있겠지. 그치? 그런데 각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죠. 소금물을 분리할 수 있지. 물을 끓여가지고 물은 날리고 소금만 따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물리적인 분리가 되겠고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은 각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밀도 끓는 점 녹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에다가 소금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거거든요. 우리 뒤에서 끓는 점 이런 거 할 때 조금 배울 거예요.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균일하고 불균일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균일을 보시면요, 성분 물질 이제 혹은 순물질이 일정하게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 되겠죠.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잘 섞여가지고 녹아서 잘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위쪽에서 떠도 짠맛, 아래쪽에서 떠도 똑같은 짠맛이 날 거 아니야. 그지? 맞나요? 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앙금이 생성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요.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거죠. 식초도 있고요. 식초는요. 아직 안 배우지만 물과 아세트산이라는 거에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산소부터 이산화탄소, 질소 등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공기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공기를 채취해도 질소는 항상 78% 그리고 산소는 한 21% 섞여 있다. 네, 강의실에서든 아니면은 우리 밖에서 공원에서든 항상 질소는 78%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걸 고르게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금물 혹은 바닷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균일로 하면 되겠고요. 자, 불균일 같은 경우는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가 돼 있는데 부분마다 성질이 다른 거 생각하시면 되고 과일 주스 같은 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일 주스가 막 고르게 섞여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가만히 두고 오래 두면 어떻게 되냐? 아래쪽에는 이렇게 조금 밑에 가라앉고 위쪽에는 조금 맑게 뜨잖아. 그치? 요런 게 불균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요 위쪽을 뜬 거랑 아래쪽을 뜬 거랑 막 섞었을 때랑 맛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은 그 막 진하기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이제 불균형이 돼요. 그래서 과일 주스, 흙탕물, 우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돌,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성분들이 있는데 고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장이라든지 케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앙금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래서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성질이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 물질들, 소금물 같은 경우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은 물대로, 소금은 소금대로의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다음에 용해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에 넣어요.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진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일정하느냐 성질이 일정하지 않느냐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우리 1, 2번을 같이 볼게요.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순물질 되겠죠. 2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순물질이 되겠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혼합물이 되겠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혼합물 되겠고요.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 등은 이제 화합물에 속하겠고요. 화합물인 순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과 화합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분자로 된 거를 그냥 화합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자로 섞여 있는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2번 금은요 순물질이 되겠고요. 물은 순물질이 되겠고요. 탄산음료는 혼합물이 되겠고요. 공기 같은 경우는요 혼합물이 되겠고요. 염화나트륨은 순물질, 식초는요 혼합물인데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 뭐가 섞여 있냐면 설탕도 섞여 있고 물도 섞여 있고 이산화탄소도 섞여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치?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왼쪽에 돌아가지고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요. 물질의 특성은요. 물과 예를 들면은요. 물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야. 물은 물들의 성질이 있지. 어떤 게 있냐?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의 성질 중에 하나는 그 무슨 종이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무슨 색으로 바꾸지?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붉게 만드는 거였나? 그치? 맞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푸른색을 붉게 만드는 게 물의 성질이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수증기 상태일 때, 얼음일 때 상관없이 항상 푸른 염화 코발트를 붉게 변하는 게 물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였잖아. 그런 것처럼 물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할게요.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은 10g이든 100g이든 1kg이든 항상 물은 물이잖아. 그죠? 오케이? 그런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는 과학 용어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그래서 우리 끝에 있는 4개 있죠?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은 어느 점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도와 용해도 이 4가지를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색깔 냄새 맛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의 냄새는 항상 그 찌린내, 화장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냄새 독특한 냄새가 있고요. 맛 같은 경우도 소금에 독특한 맛이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배우지는 않고요. 우리는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요 네 가지를 배운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단원에 이 챕터까지 이번에 1장에서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밀도와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2번 보시면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도 있는데 주로 양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양이라는 거는 항상 변할 수 있는 값이잖아. 그리고 물질이 달라도 양은 같게 할 수 있잖아. 소금의 양과 설탕의 양은 같게 할 수 있잖아. 소금 100g, 설탕 양 100g 딱 같이 갖다 놓으면요. 맛을 보지 않는 한은 어떠니? 근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잖아. 그죠? 딱 손을 찍어봐야, 먹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에는 부피, 질량,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농도처럼 양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주로 양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문제 61페이지 3번 보면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도 있는데요. 양과 관련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부피가 되겠죠. 3번에 2번 되겠고요. 자, 다시 왼쪽에 2번 보시면요. 물질의 특성에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이 따라겠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 그 다음에 밀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을 또 이제 3장, 4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1장에 대한 거를 3장에서 분리를 할 거고요. 2장에서 배운 거를 4장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2, 3, 4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물질의 종류를 이용해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혹은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거기다 밑줄에 넣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100g, 물 1kg 상관이 없잖아. 항상 물은 물이잖아요. 소금 100g, 소금 1kg 항상 소금은 소금이잖아요. 항상 짠맛이 나지. 갑자기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단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순물질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고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일정하다. 그러면은 순물질인 거고요.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일정한 값이 아니야. 뭔가가 상승하거나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하강하거나 이런 일정하지 않은 값이 나와. 그러면은 혼합물이 섞여 있구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3번을 보시면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가 되어 있는데요.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이게구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 100도씨를 생각해 보세요.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요, 소금물은요 100도씨에서 안 끓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가고요, 녹는 점, 내린 점은 항상, 녹는 점, 어느 점은 항상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순물질은 끓는 점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야, 그지? 그런데 혼합물이 됐어요. 소금물이 되면요 끓는 점이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해요. 끓는 점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끓는 점이 점점점, 그러니까 물만 끓일 때보다 뭔가 라면이나 라면 스프를 넣으면은 끓는 시간이 조금 더 높아지지.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끓는 점이 100도씨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끓는 점이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끓는 점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천천히 끓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어느 점은 항상 물에 어느 점은 항상 몇 도니 0도씨잖아, 그지? 근데 어느 점이 만약에 소금을 넣으면요 어느 점이 더 떨어져. 그래서 어느 점은 내려가요. 근데 어느 점은 항상 녹는 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어느 점 내림이라고.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밑에다가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에서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가고요, 어느 점 내리면 이렇게 미리 써 놓으시면 요거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끓는 점은 항상 올라간다. 혼합물이 되면 어느 점은 항상 내려간다.
이걸 우리는 과학 용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한번 써놓을까? 우리가 겨울에 소금이라든지 염화칼슘을 눈길에다 뿌리잖아. 눈 오는 날, 그지? 요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것과. 밑에 그래프를 볼게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어. 그냥 소금물 생각해봐요. 자, 밑에 물을 보시면요, 항상 100도씨에서 일정하게 끓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 이거 상태 변화할 때도 했던 것 같아. 맞죠? 그지? 네. 그런데 소금물을 보세요. 소금물이 보시면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하게 끓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상태 변화에다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치? 그래서 일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쭉 계속해서 끓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물질은 순물질, 만약에 뭔가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혼합물 생각하셔야 된다. 오케이? 반대로 어느 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점은 이렇게 0도씨가 되면 물은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 얼 거 아니에요. 상태 변화에서 이제 합쳐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내려간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현상이 혼합물에서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거기다 비추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혼합물 같은 경우 끓는 점, 순수한 물질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래서 실생활의 예를 보시면요, 이용 돼 있는데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물이 끓는 거를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오랫동안 끓으니까 달걀을 잘 익힐 수 있겠죠. 속에까지. 안 그러면요, 소금을 안 넣고 물만 끓이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 끓이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되니? 안 해봤지. 송아. 그러니까 달걀 안 삶아봤지. 삶아봤니? 정말? 안 삶아봤죠? 소 삶아봤어? 그치? 위험해서 아직은 안 시킬 것 같아, 엄마가. 오래 끓이지 않느냐면요, 적당히 익었을 것 같아서 딱 꺼내보면 어떻게 되니? 그냥 반숙이거나 덜 익혀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소금 말고 설탕 넣어도 결과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제 보통 소금을 넣죠. 이제 뭐 양념 같은 걸 생각해서. 왜 껍질이 있는데 왜 그래요? 네? 껍질 안 먹잖아요. 아니, 그 소금을 넣어요, 어쨌든. 왜요? 잘 모르겠어요. 설탕 넣어도 돼요. 근데 설탕을 넣으면 아마 끓는 점이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이제 소금이 한 요 정도라면 설탕은 아마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늦게 끓여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달걀이 익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건 순물질보다는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점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볼게요.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온다 됐죠. 그래서 어느 점 이렇게 낮아서 이걸 어느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린다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눈이 보통 영상 뭐 1, 2도라든지 영하 뭐 0도 내외에서 이렇게 눈이 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눈이 오긴 하더라. 영상 5도에서, 그지? 영상 5도에 눈이 왔어 오늘. 어쨌건 0도씨 내외에서 눈이 오는데, 그러면은 눈이 내리면서 바로바로 얼 거 아니야. 영하 날씨니까, 그지?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점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얼도록 오는 거를, 그러니까 영하에서 오는 거를 이미 방지할 수 있겠죠.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치?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 상태 변화에서도 한번 배우긴 했는데요. 얼면서 이제 열을 배출하니까 조금씩 덜 녹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죠.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건 그 다음에 자동차 워셔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동액이라고 하는데, 물과 에탄올 등을 섞어 놓으면요, 이제 물이 잘 안 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 차, 전기차는 뭐 예외이겠지만요, 뭐 일반적인 자동차 앞쪽에 이제 엔진 쪽에 이제 딱 후드를 열어보시면 거기 이제 부동액을 넣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얼지 않게 물이 잘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부동액 같은 걸 넣어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인데, 이거는 합금을 말하는 거고요. 각 성분 물질마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나프탈렌과 네 나와 있나? 잠깐만. 이게 개정판에서는 보통 이제 나프탈렌을 다루지 않아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있네요. 나프탈렌과 이제 밑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이런 것들 각자 섞어 그러니까 혼합물에서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녹는 점이 되게 낮죠. 그러면은 녹는 점이 낮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체는 녹는 점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끓일 때 더 천천히 높은 온도에서 녹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합금을 하면 녹는 점이 낮아져. 오케이? 철 같은 경우가 녹는 점이 3000몇 도야. 근데 합금을 하면은 녹는 점이 낮아지겠죠. 그지? 그러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뭔가를 가공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댐납이라든지 퓨즈 같은 합금이 나오는데요. 댐납은 이제 납과 주석을 이용한 거고요. 요거 인도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지는 거 한번 옛날에 혹시 뭐 영상 같은 걸 본 적은 있을까? 여러분들 하진 않을 거니까 요즘에는 선생님 때는 다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요즘에 안 하지 않니? 인도 같은 걸로, 그지? 전선 연결하고 안 해보죠. 옛날에는 다 해봤는데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래서 고를 때 쓰는 거 이제 댐납이라고 하고요. 납과 주석을 섞어 놓으면 쉽게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고체라도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이제 납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퓨즈. 퓨즈 같은 경우는 납과 주석을 또 섞은 건데 이제 퓨즈 같은 경우 어디다 들어가면요. 뭐 두꺼비집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부하 걸려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두꺼비집이 딱 내려가면서 전류가 차단되고 정전되잖아, 그치? 한꺼번에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게 됐을 때. 그래서 퓨즈가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두꺼비집이 딱 내리는 역할을 해요. 전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지. 센 전류가 흐르면 녹아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한다.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봐봐요, 다 똑같아.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느 점에 액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점에 내림, 그 다음에 고체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내림. 어느 점하고 녹는 점은 같은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5번, 6번. 상태 변화할 때도 이제 배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끓는 점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따가. 이거 이제 뒷장인 내용인데 미리 한번 필기해 주시고 이제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물질의 특성 돼 있고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고유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때 이용할 수 있다. 5가 되겠고요.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되는데요. 물질의 양이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물을 적게 라면을 끓이던 많게 끓이던 항상 물은 물이야.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되는데요. 순물질은 일정하고요. 혼합물은 물질이 섞여 있는 거니까 성분 물질마다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X가 되겠어요. 5번 B가 물이 되겠고요.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B가 물, A가 소금물 되겠죠. 끓는 점이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6번에 1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어서 끓는 점을 높이는 거죠. 끓는 점이 높아짐으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끓는 시간을 연장하는 게 되겠죠. 자동차 앞유리를 워셔액으로 닦으면요 어는 점이 낮아지므로 겨울철에도 얼지 않겠죠. 전류를 차단하는 표준은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이제 혼합물로 녹는 점이 낮아지겠죠. 낮은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끓는 점은 올라간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녹는 점은 내려간다.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 몇 가지 중에 이번에는 끓는 점하고 녹는 점, 어는 점을 배울 건데요. 끓는 점은 말 그대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상태 변하는 그 온도, 상태 변할 때 일정 구간이 나타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온도의 온도.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은 거예요. 물은 항상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녹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끓는 점은 기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기화에 우리 상태 변할 때 열의 흡수하고 방출을 배웠는데요. 기화열은 항상 흡수였어. 그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할 때는요. 기화라고 하는데 기화열은 항상 흡수였어. 왜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탈출하려면 인력을 끊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흡수 가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화열 흡수였고요.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 끓는 점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액체도 존재하고 기체도 그냥 존재하는 거죠. 반반씩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가 액체가 기체로 완전히 바뀌면은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건 이제 그래프로 다시 볼 거고. 끓는 점이 높다는 건요.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액체가 서로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로 탈출하는 게 끓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강할수록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세게 잡아당길수록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는 건요. 입자사의 인력이 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녹는 점, 어는 점도 인력이 강할 때 녹는 점, 어느 점도 높아져요. 자, 녹는 점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는 거잖아. 융해열은 항상 어떻게 된다? 흡수하죠. 융해열은 항상 흡수. 그래서 가열 조건이 되겠고요. 어는 점은 은고열 방출이었어. 은고열 방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서 액체가 고체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냉각 조건이 돼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액체와 고체가 당연히 이제 공존하는 구간이고 녹는 점이나 뭐 어느 점이 높다는 건요 당연히 입자사의 인력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요 상태 변화도 했었는데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상태 변화할 때 했던 이 계단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아요. 그때 여기가 근데 저게 조금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하 273도인데. 어? 저게 좀 더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왜? 영하 273도까지 가요. 아니 그냥 임의로 표시한 거야. 왜요? 위에 그냥 0도시라고 하고 물이니까 이걸 그냥 물로 하고요. 0도씨 그 다음에 여기를 100도씨라고 할게요. 영하 273도까지 가야 돼요. 자, 이 0도씨 고체에서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왜요? 액체 그 다음에 여기가 끓는 데를 기체죠. 그래서 요 구간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간인데요.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고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열이 어디에 쓰인다? 액체에서 기체로 인력을 끊고 상태 변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끓는 점이 되겠고요. 요 구간은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보통 여기는 끓는 점, 여기는 이제 융해되는 구간이니까 녹는 점. 반대로 이렇게 쭉 왔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또 이제 끓는 점은 따로 끓는 점은 계속 그냥 100도씩인 거고요. 여기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이 구간을 우리는 이제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어는 점 0도씨. 자, 그래서 녹는 점하고 어는 점 이름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태 변화가 경로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항상 똑같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들 평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과 어는 점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쭉 한번 책으로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이 다음 주에는 이제 밀도하고 용해도 한 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 3장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까지 나가고 싶은데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0분 정도.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을 볼 건데 대기해 주시고 선생님 시험 쉽게 해주세요. 배설을 볼까? 물질의 분류를 볼까? 물류예요. 물질의 분류를 볼까요? 네. 좀 쉬운 거? 네. 쉬운 거 보자. 물질의 특성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그동안 5단원은 굉장히 힘들게 했으니까 물질의 분류는 쉬운 걸로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잠깐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시험 볼게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물과 화합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